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먼저 실손 의료보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네. 이 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그 실손보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료 보시면 영수증을 딱 받으시면 그 안에 급여랑 비급여 항목이 있고요. 그 급여 안에는 본인 부담금이랑 공단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뭐냐? 그러면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고 비급여 중에서 보장 한도 안에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돈 나머지를 이제 보장해주는 게 이제 실손보험이라서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이 실손보험금이 이제 계속 보험료이 계속 인상이 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한 14.2%, 2023년에는 8.9%, 그리고 내년에는 1.5% 인상이 되는 거니까 이전의 두 해에 비해서 인상분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고요.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것 중에 이제 일부는 최근에 그 금융권에서 상생금융이 굉장히 큰 화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좀 금융권에서 이 고통을 좀 나눠 가지자라는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근데 실손보험이 세대가 1, 2, 3, 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장 오래된 거고 4세대가 이제 2021년부터 나온 건데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좀 4% 정도 내려갈 거라고 평균 보이고요. 2세대는 1% 올라가고 3세대는 18% 올라가고 4세대는 동결되는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2세대랑 3세대 보험료가 내년도에도 오르잖아요. 결국엔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 저도 지금 이 3세대 보험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게 본인 부담금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0% 평균적으로, 2세대는 10%, 3세대는 20%, 반면에 4세대는 30% 이렇게 점점 세대가 뒤로 올수록 본인 부담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럼 본인 부담금이 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으신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상에서 보면 좀 의료 이용 과잉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시는 게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의사분들이 권유를 하거나 이러면 꼭 필요한지 아닌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보상됩니다 이러면 이제 다 의료 과잉을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의료 과잉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저희가 뭐 도수 치료나 뭐 체외 충격파 이렇게 몸 좀 불편하셔서 뻐근하셔서 가셨을 때 많이 이제 권유하시는 항목들,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 과잉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게 되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과잉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딱 정말 알맞게 진료를 받으시는 이런 분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필라델피아에 계신 친구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가장 자동차 보험 가입률이 낮은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 자동차 보험이 비싸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이용한다, 일부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혹은 가입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요거를 주기별로 좀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를. 그러면 너무 적자가 심해지면 요 부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럼 결국 이제 많이 쓰시는 분, 제가 아까 들었던 예에서 보험을 가입 안 하시는 뭐 필라델피아 운전자 분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계시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비급여 항목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부에서 네. 최근에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비급여 보고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하고 9월,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3월에 진료 항목을 다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실은 지금 비급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걸 일종의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는 얼마 하는 게 다른 병원 가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함으로써 사실은 소비자들이 좀 알 권리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을 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게 줄어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료기관이 이 진료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좀 과잉 진료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캐나다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간에 실손보험의 이제 손실률 같은 것들이 보통 일어나는 게 조금 의료 이용의 과잉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면 이 과잉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로 정보를 조금 더 공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좀 갈아타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좀 이득이 있을까요? 그게 어떤 유형의 소비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조금 의료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3세대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보험료율을 낮추는 대신 나는 꼭 필수적인 것만 이용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시면 4세대를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때는 혁신 성장의 좀 상징이었잖아요, 카카오가. 요즘은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지만 뭐 사회적 지탄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에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저희가 여기에서도 얘기했던 이슈들이 꽤 많았던 예.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추진하느냐? 내부의 기구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준법, 윤리경영 감시 외부 기구를 두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김소영 전 대법관을 포함한 7인, 그래서 IT 업계를 잘 알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높으신 외부 인사를 기용해서 지금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로부터 앞으로 경영 좀 혁신 드라이브를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도대체 카카오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부 계열사들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요.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데 논란이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SM 엔터테인먼트 지금 이거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정 의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택시 업계로 가면 택시 호출에 대해서 이거 독과점을 하면서 조금 비용을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화물들을 이제 밴을 부르는 화물을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화물 트럭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거 기존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어떤 기술 같은 거 탈취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카카오가 먹통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가 조금 안 좋은 구설수에 많이 휘말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사실 그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백인의 경영자라는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경영자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어떤 업종이 생기면 그 부분에 진출을 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경영자가 뭐 100명이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전통적으로 성장 방식은 어떤 것이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를 만들거나 계열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카카오는 좀 네이버랑은 좀 다르게 조금 더 외부의 차입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의 차입을 받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좀 수익이 나야 되고 단기간에 수익이 나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 첫째로는 좀 그것이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하건 뭐하건 일단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는 강력하게 진출을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제 무리하게 상장을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 수익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카카오가 SK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계열사가 많은 회사가 돼버린 결국은 이제 계열사가 많다는 게 좋다는 것도 있고 안 좋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건 굉장히 강력한 추진 동기가 되지만 사업이 통제가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좀 이거는 우리가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사업을 하다가도 사실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부 통제가 이렇게 뭐 백인의 경영인 같은 시스템이 돼버리다 보면 내부 통제가 아무래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좀 문어발식 경영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 준법 윤리경영 감시기구가 출범이 되면서 이 정책을 좀 바꾼다면 짚어주셨던 뭐 문어발식 경영이나 주가 시세를 조작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조직 내에 내부의 어떤 개혁 기구를 두는 것과 외부의 개혁 기구를 두는 건 아마 차이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내부는 아무래도 내부를 좀 더 잘 아실 테지만 개혁의 동인 자체가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외부에서 오시면 아무래도 개혁의 동인은 좀 더 강할 수 있지만 내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개혁 기구를 두는 것보다 외부의 개혁 기구를 두는 것은 결국은 더 강한 회사의 개혁의 의지라고 볼 때 결국은 카카오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이슈들을 통감하고 이런 것들을 개혁의 의지를 통해서 조금 탈바꿈하려고 하는, 탈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보면 앞으로 저희가 카카오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가는지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가 보기에는 신호로서, 강력한 개혁 의지의 신호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준신위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섣부른 예단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교수님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 굳이 외부의 개혁 기구를 둘 필요가 뭐가 있어? 내부에서부터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사회에서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개혁을 하면 되지. 결국은 소나기가 오니까 조금 비피하려는 신용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카카오에서 이렇게 소나기가 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나기가 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의 강도와 방향도 굉장히 선명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뭐 뉴욕 증시 계속해서 연준의 이 통화 정책 변화 이 부분이 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간밤 동안 이 해외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연준이 어쨌든 간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고 꽤 많이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 물론 근데 여기에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파월 의장 지난주에 FOMC 발언 이후에 다른 연준 의사들이 나와서 지금 그 발언을 약간 진화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둘기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좀 커질 가능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